자, 이번 이야기 시청자 붕어찜님께서 찾아와 주셨습니다. 오늘 해주실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일지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이고, 오늘 붕어찜님께서 오랜만에 오셨기 때문에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어떤 식으로 좀 귀신을 느끼고 보시는지 간단하게만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눈으로도 보고 이게 냄새를 느끼는 건 아주 가끔이고요. 대화도 가능한 정도로 좀 볼 수가 있고, 네. 예, 뭐 그런 것 같아요. 어, 그게 설명할 게 없네요. 아니죠. 이게 있는 거예요. 저는 예를 들면 뭐 연기로만 느껴요. 뭔가 귀신의 그 아. 기운만 느껴요. 아니요. 저는 눈으로 보고 코로 냄새도 맡고 그냥 뭐 오감 다 열려 있습니다. 이런 설명이 있어요. 네. 이게 전부 다 다르기 때문에. 하지만 그냥 뭐 눈으로 보면서 전부 다 느낄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거예요. 네. 그죠? 네. 네. 자, 그러면 오늘 이야기 어떤 이야기일지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가! 기리십니다. 붕어찜이에요. 오늘은 남편이 겪었던 이야기를 좀 들고 와봤는데요. 이거는 남편이 20살 되고 나서 한참 객기가 충만할 때 친구들이랑 여름방학 때 계곡에 놀러 갔다가 생긴 일이래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남편 행동이 이해가 안 가고 저쯤 되면 생명의 위협을 느껴야 되는 거 아니야? 싶은 순간에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좀 하기도 하는데 20살이면은 나이도 어리고 한참 멍청할 결정을 많이 내릴 때잖아요. 그러니까 이해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남편이랑 저랑은 나이 차이가 좀 많이 나서 실제로 이 일이 벌어졌던 시기는 꽤 예전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당시에 남편 친구의 할머니 댁이 가평에 있었는데 여름방학을 맞아서 뵈러 갈 겸 남편이랑 친구들까지 총 10명이서 거기에 좋은 계곡이 있다고 해서 겸사겸사 놀러 갔대요. 뭐 아직 차가 있는 사람은 없으니까 버스를 타고 텐트 3개, 뭐 각종 캠핑 도구, 코펠 버너 이런 것들을 챙겨서 바리바리 짐을 싸들고 마을로 들어간 거예요. 우선은 친구 할머니 댁에 먼저 들러서 인사도 드리고 정확한 계곡 위치를 들어야 되니까 여쭤봤는데 할머니께서 말씀해 주시기를 윗 계곡으로 가면 사람도 많을 거고 거기서 놀면 안전할 거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네. 마을 초입에 있던 다리를 지나서 위쪽으로 조금만 올라가면 그 계곡으로 내려가는 입구가 있을 거라고 설명을 해주셨대요. 그 설명을 듣고 그대로 가서 말씀해주신 계곡에 도착을 했는데 물도 깊고 사람도 없어서 설명이랑은 좀 달랐는데 햇빛도 적당히 비치고 놀기 좋아 보였대요. 깊으니까. 재밌어 보이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텐트를 치고 놀기로 했어요. 지금은 당연히 안 되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일이지만 거기서 고기도 구워 먹고 술도 마시고 그러면서 물놀이를 즐기면서 놀았대요. 근데 그게 첫날에 있었던 일이고 다음날 아침부터 좀 이상한 일들이 있었는데 다음날 아침에 라면을 끓이려고 했더니 부탄가스를 5개짜리 4줄 해서 20개를 총 사왔거든요? 근데 그것들이 다 비어있는 거예요. 4개 빼고 나머지 다 가스가 없는 상태인 거예요. 비닐도 안 떼도 완전 새 건데 그게 어떻게 다 그렇게 불량일 수가 있겠어요, 확률상. 네. 근데 뭐 흔들어봐도 아무것도 없는 게 느껴지니까 이게 흔들면 뭔가 안에 흔들린 게 느껴지잖아요, 원래. 근데 아무것도 없고 완전 가볍더래요. 그래서 그게 불량인 줄 알고 그걸 사온 친구를 타박을 하면서 사와도 뭐 이런 걸 사오냐, 어떻게 3줄이 불량이냐 이러면서 가위바위보를 해서 뽑힌 친구 2명이 가장 가까운 읍내로 나가가지고 부탄가스랑 고기랑 술이랑 이런 걸 더 추가로 사오기로 했대요. 그래서 나머지 인원들은 어제 먹은 걸 정리를 하면서 기다리기로 했는데 그중 한 명이 비어있는 부탄가스를 버리려고 못을 박으면서 구멍을 내고 있었대요. 원래 그렇게 버려야 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분명히 전부 비어있는 거를 하나하나 확인을 했던 건데 캔 중 하나에 가스가 들어있었는지 친구 비명을 지르더래요. 그래서 보니까 박았던 못이 튀어나와서 눈 바로 밑을 스치고 지나간 거예요. 눈 밑에서는 피가 질질 나고 있고 엄청 큰일 날 뻔한 거잖아요. 그래서 친구분은 그 흉터를 아직도 갖고 계시더라고요. 예. 친구는 당황해서 막 어버버거리면서 이거 왜 가스 들어있냐 이러고 얼빠져 있고 남편은 친구가 놀라있으니까 그 친구를 대신해서 나머지 가스통들을 한 번 더 확인을 하면서 본인이 직접 구멍을 뚫었대요. 나머지들은 진짜로 비어있었는지 그런 일은 또 없었고요. 그래서 버너도 이제 3개가 있었는데 전부 다 말썽을 일으키고 스파크가 안 튀기고 막 이래서 2명이 친구 할머니 댁으로 가서 밥이랑 라면을 해오기로 하고 떠났대요. 그러니까 처음에 인원이 10명이었잖아요. 그러면 2명이 시내로 가스랑 고기, 술 이런 걸 보충하러 가고
2명은 라면을 끓이러 갔으면 6명이 남았잖아요? 근데 제 남편 포함해서 6명은 물놀이나 하면서 기다리기로 했대요. 근데 10명 중에 맨 처음으로 시내에 나갔던 2명 기억나시죠? 그 2명은 수영을 잘해서 그 둘 빼고 나머지가 인당 하나씩 튜브를 갖고 왔대요. 그러면 8개잖아요. 근데 그것들을 아무리 바람을 넣어도 하나도 팽팽해지지가 않아서 이상해서 살펴봤더니 8개가 다 예리한 무슨 칼 같은 물체에 찢긴 것처럼 한마디씩 구멍이 나 있더래요. 손가락 한마디만큼씩. 그래서 맨 처음에 가스 사러 간 2명한테 너네 오는 길에 튜브도 8개 사와라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남은 6명은 튜브가 없으면 수영을 못하고 거기가 좀 깊고 하니까 위험해서 할 게 없으니까 3명씩 이렇게 2팀으로 또 찢어져서 한 팀은 상류 쪽에 물살이 약하고 얕은 데가 있어서 전날에 확인했을 때 다슬기가 몇 개 보였던 곳이 있어서 그 스팟으로 다슬기를 채집을 하러 가고 남편 포함 친구 2명은 하류 쪽으로 물고기 그물 낚시를 하러 간 거예요. 그러다가 위쪽에서 엄청 크게 비명이 들려가지고 놀래서 다 같이 위쪽으로 갔는데 친구가 손에 엄청 긴 무슨 머리카락 같은 걸 뭉태기로 들고 놀래 있더래요. 그래서 친구는 머리카락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물이끼 덩어리였고 친구들은 막 등 뭐 쫄보 이런 식으로 놀리면서 잡은 다슬기랑 물고기랑 이런 거를 라면에 넣으려고 내장이랑 머리를 떼고 손질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펑 하는 소리랑 함께 어디서 시커먼 연기랑 불꽃이 있는 거예요. 보니까 텐트를 쳐놓은 데서 불이 났는데 거기는 부탄가스도 다 터트려놔서 남은 게 없고 담배 피는 친구들은 전부 지포라이터를 쓰고 있는데 그거는 기름이라서 안 터진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심지어 또 본인들이 챙겨서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불이 날 이유가 전혀 없는데 쓰레기 더미에서 불이 난 거예요. 그래서 또 어쩔 수 없이 읍내에 나간 친구들한테 너네 오는 길에 텐트도 사오라고 그랬대요. 그때 이제 친구들은 뭐 강아지 새끼들아, 호땡 자식들아 막 이런 식으로 욕을 하면서 도대체 뭘 하길래 텐트를 태워먹냐 이런 식으로 궁시렁 대긴 했는데 뭐 알겠다고 했대요. 그래서 우여곡절 끝에 나간 거는 친구들이 8시쯤 흩어졌는데 오전 8시쯤 오후 1시나 돼서야 다 같이 다시 모이게 된 거예요. 네. 다슬기랑 손질한 물고기랑 이런 거 넣고 끓인 라면을 먹으려고 하는데 시내에 나갔던 그 2명만 그 라면에서 엄청 역한 비린내 같은 게 난다고 못 먹겠다고 딱 한 입 먹고 약간 구역질하면서 맨밥에 김치만 퍼먹었대요. 근데 다른 친구들은 아무도 이상을 못 느끼는 거예요. 쟤는 왜 저래? 이러고. 그러고 물놀이를 했는데 다들 빨리 지쳐서 저녁에 고기를 구워 먹으려고 준비를 한참 하고 있었는데 당일에 친구들이 새로 사왔던 고기가 있잖아요. 아침에. 그게 얼음이랑 같이 아이스박스에 있었는데 얼음이 다 녹아버리고 고기는 색깔이 약간 푸르딩딩하게 변해서 냄새가 심하게 나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침 당일에 사온 건데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또 깡통햄이랑 참치 같은 걸 다 때려 넣고 부대찌개에 라면을 끓여 먹기로 했대요. 당시의 상황이 수영 잘하는 2명은 라면 때문에 탈이 나가지고 속이 안 좋다고 텐트에 누워있고 2명은 맥주를 마시면서 물놀이하는 4명의 친구를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 4명은 다 전부 튜브를 타가지고 둥둥 떠있는 상황이었고요. 근데 남편이랑 다른 친구 하나는 밥을 하러 빠진 상태였는데 국물에 면만 넣으면 되는 상황에서 물놀이하는 친구들한테 이제 면 넣을 거니까 면 불기 전에 나와라. 이제 너네 슬슬 나와야 된다. 면 넣을 거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대요, 남편이. 근데 물에 들어가 있는 친구들 쳐다도 안 보고 서로 마주본 채로 하늘을 바라보면서 이런 식으로만 대꾸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쟤는 왜 저러냐, 진짜 개웃긴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친구 한 명이 막 사진을 연사를 찍었대요. 꽤 오래 그러고 있는데 다른 친구들이 점점 이상함을 느끼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수영 잘하는 속 안 좋아가지고 이게 누워있던 그 2명한테 쟤네 상태 이상하니까 가서 니네가 건져와야 될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가지고 그 2명이 각자 2명씩 튜브에 달린 끈을 잡고 끌어당겨서 나오는데 이게 그 친구들이 하늘 쪽으로 고개를 꺾어서 하늘만 보면서 마네킹처럼 빳빳하게 굳어가지고 반응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성인 남자 1명이 2명씩 끌고 나오는데 문제가 없었다는 거 이게 허우적대지도 않고 진짜 그냥 인형처럼 뻣뻣하게 끌려 나온 거죠. 그래서 물에서 나온 뒤에 친구들은 얘네 장난치는 줄 알고 막 장난스럽게 얼굴을 여러 번씩 때리면서 막 소리를 질렀대요. 야 일어나 그만해 막 이런 식으로. 근데 갑자기 동시에 4명 다 거칠게 숨을 막 헉헉 몰아쉬면서 정신을 차렸다는 거예요. 그때서야 사람들이 이게 약간 나머지 친구들이 상황이 심각한 것 같다는 판단이 들으니까 너네 괜찮냐고 나머지들이 막 얘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4명이 하는 소리가 내가 왜 여기 있지? 옷은 또 왜 젖어 있고 근데 방금 전까지 저 위에서 석쇠랑 돌판에 고기 구워 먹고 있었잖아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당연히 나머지 6명은 뭔 개소리야 하면서 너희 좀 전까지 물에 떠 있었잖아 이러면서 친구가 찍었던 그 연사 찍었던 거 있죠. 막 쟤네 개웃긴다 이러면서. 근데 그 사진은 아무도 안 나오고 계곡 배경만 찍혀 있더래요. 그때가 해질 때쯤 이러니까 그 노을 배경에 계곡만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4명은 계속 저 위쪽에서 우리 고기 구워 먹고 있었지 않았냐 이렇게 주장을 해서 우리 기억 안 나냐 우리 아침에 사왔던 고기 이상하게 다 상해버려서 부대찌개 라면 끓여 먹기로 하지 않았냐 하면서 아이스박스를 열어서 보여줬는데 고기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들 물음표만 뜬 상태로 기절했던 친구들이 주장한 장소까지 올라가 봤대요. 예. 근데 거기에 불도 안 피워진 돌판이랑 석쇠 위에 그냥 그 푸르딩딩하고 냄새나는 썩은 생고기가 쭉 올라가 있는 거예요. 마치 굽는 것처럼. 근데 그마저도 절반은 이미 없는 상태고 한 줄은 이빨 자국이 나 있더래요. 그냥 생인데. 그걸 보고서야 다들 무섭다고 느낀 거예요. 근데 그중 누구도 그걸 티내지 않고 10명 다 약간 허세랑 가오를 잔뜩 부리면서 아 나 안 무서워 막 이러면서 해져서 껌껌해진 산을 당당히 걸어 나갔대요. 그 정도면 뛰었을 것 같은데 마을 이장님께 그 와중에 또 새롭게 텐트 치고 놀 장소를 알려달라고 하려고 이장님 댁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지금 저희가 윗계곡에서 놀고 있는데 여기 말고 다른 데 텐트 치고 놀만한 계곡이 있냐 이렇게 여쭤봤대요. 근데 이장님께서는 무슨 소리냐 윗계곡은 들어갈 수가 없다 이렇게만 계속 반복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다 지금 우리가 윗계곡에서 놀다 왔고 심지어 우리 거기서 잠도 잤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아무리 말씀드려도 너네 뭔 소리 하냐 거긴 들어갈 수가 없는 곳이다 이렇게만 말씀을 하셔서 새로운 장소를 추천받는 걸 포기를 하고 텐트로 돌아갔대요. 근데 때마침 굵은 빗방울 떨어지기 시작하는데 계곡 바로 옆에 텐트를 쳐놨는데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자는 건 무리겠거니 생각을 하고 할머님 댁에서 자고 마저 술을 마시려고 텐트만 튼튼하게 재정비를 해서 쳐놓고 술이랑 부대찌개 라면을 들고 할머님 댁으로 갔대요. 근데 여기서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게 부대찌개 라면을 들고 갈 때 그럼 그 냄비를 한 명이 2손을 잡고 이렇게 들고 간 거잖아요. 냄비 들듯이. 그렇게 들고 갔어요. 근데 그날 거기서 밤새 술 마시면서 놀고 그랬는데 그때 비가 엄청나게 많이 왔대요. 날이 밝고 텐트 쳤던 곳으로 돌아가가지고 짐 챙기려고 하니까 갑자기 없던 펜스가 쳐져 있더라는 거예요. 큰 자물쇠가 걸려있고. 그래서 다시 이장님께 가서 저 안에 우리 짐이 남아있는 게 있을 수도 있지 않겠냐 뭐 대다수는 떠내려갔겠지만은 그래도 내려가 봐야 되겠다. 조금이라도 건져야 된다 이러고 문을 열어달라고 주장을 했고 이장님은 또 몇 년간 문을 안 열고 방치한 듯 니네 뭔 소리 하냐. 철조망 넘어갔냐 어떻게 갔는지 말을 솔직히 해봐라 이러고 오히려 혼나기만 했다는 거예요. 처음에 근데 할머니께서 여기를 알려주신 거잖아요. 와. 그러니까 남편 친구인 그 할머님 손자분은 억울함을 풀려고 할머니께 가서 할머니가 윗계곡에서 놀라고 하지 않았냐. 근데 이장님이 하룻밤 사이에 펜스를 치고 안 열어주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할머님이 또 너네 뭔 소리 하냐 아랫계곡 가서 놀라고 하지 않았냐. 그리고 옆에서 듣던 마을 사람분들도 거긴 오래전부터 사람 발길이 안 닿는 곳이다 이렇게만 얘기를 하셔서 아무튼 문을 안 열어주셨대요. 그래가지고 짐은 못 찾고 돌아오면서 10명은 마을 사람들이 다 이상하다 친구들 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몇 주 뒤에 와서 시간 맞는 애들이 우리 짐까지 싹 다 찾아오기로 하자. 우리가 맞다는 걸 증명을 하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몇 주 뒤에 시간 맞는 친구가 4명이 있어가지고 이장님께 좀 끈덕지게 저 안에 우리 짐이 있다. 이러면서 문을 열어달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성화에 못 이겨서 이장님이 문을 열고 들어가 보셨는데 거기 안에가 결국 맞긴 했어요. 그러니까 짐이 있긴 있었던 거예요. 근데 물이 범람한 바람에 텐트랑 코펠 버너 이런 건 다 이미 작살나 있고 처음 놀 때 못 봤던 엄청 오래된 짐들부터 가장 최근 건 남편 일행 짐에 되게 오래된 쓰레기 더미까지 있고 불 붙은 흔적도 있더래요. 그리고 계곡이 완전 오랫동안 기억이랑 다르게 사람 발길이 안 닿은 것처럼 막 이끼도 껴있고 넝쿨 식물들이 완전 어두침침하게 드리워져서 음산하고 막 이랬대요. 햇빛도 처음에 잘 드는 줄 알았는데 한 줌도 안 드는 그런 장소였던 거예요. 친구 핸드폰으로 사진 찍었던 거 있잖아요. 그거랑 비교를 해봤는데 돌이랑 이런 바위 배치는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 장소가 맞긴 맞는데 상태는 완전 다른 거죠. 그래서 알고 보니까 거기가 한 70년대쯤 됐을 땐가? 오래전에 인명사고가 한 번 있었대요. 근데 그 이후로는 사람들이 거기서 물놀이를 하거나 야영을 하기만 하면 꼭 하루 이틀 후에 비가 엄청 쏟아져서 꼭 매년 사람이 죽어나가는 그런 장소였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2m 높이의 펜스를 치고 내려갈 수 있는 경로를 다 통제를 해서 둘러서 치고 굳은 자물쇠가 걸려있다고 그랬잖아요. 거기를 몇 년간 이장님도 그렇고 아무도 안 들어간 거예요.
근데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들어갔냐 이거죠. 이장님도 어이가 없어 하셨대요, 들어갔을 때. 근데 아까 그 기억나세요? 부대찌개 라면 들고 그냥 양손에 들고 왔다 갔다 했다 그랬는데 그럼 그 2m 펜스는 갑자기 어디서 나타났냐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양손에 들고 2m 뭐 담을 넘을 것도 아니고 심지어 그 남편이랑 친구들 기억에는 그 펜스가 좀 오래됐으니까 거기에 담쟁이 넝쿨 같은 게 막 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남편이랑 친구들 기억에는 그냥 키 큰 나무가 거기를 쭉 삥 둘러가지고 있고 거기에 넝쿨 식물들이 좀 해가지고 이렇게 커튼처럼 드리워져 있었다. 그래서 아 여기 운치 좋다 이러면서 들어갔대요. 본인들이 들어갈 땐 분명히 펜스가 없었다 이거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뭐 부탄 가스랑 이런 이상한 사건도 있었고 뭐 근데 거기서 다친 사람은 없었고 예. 그런 이상한 일이 있었어가지고 가져와 봤습니다. 제대로 흘려버린 거네. 그쵸. 흔하다면 흔한 사건이긴 한데 예. 근데 언제부터가 시작이었는지 감이 안 와요. 그러니까요. 이걸 저도 들으면서 생각을 해봤는데 그러면 만약에 네, 붕어찜님께서 보셨을 때는 근데 네. 이때쯤인 것 같아 라고 했던 시점이 있나요? 이게 홀린 게요? 네. 그게 웬만하면 저도 약간 예상이 갈 텐데 전혀 모르겠어요. 뭐 할머님께서 말을 하신 그 시점부터가 아니었을까 싶긴 한데 네네. 근데 이게 뭐 귀신들이 홀린다거나 이러는 거를 패턴을 약간 생각을 해보면 보통은 그런 거에 약한 사람이나 기에 약한 사람이나 아니면은 최소한 영안이 약간 뜨여있거나 이런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을 노리잖아요. 네. 그런데 20대 초반에 장정 10명이 모여있는 그 그룹을 왜 노렸는지도 의문이고 그리고 그렇다고 해도 그 10명이 한꺼번에 그렇게 다 홀릴 정도면 도대체 어떤 상황이었으며 처음에 시내 나갔다 온 그 2명 있잖아요. 그 2명이 딱 그 수영을 잘하는 인원인데 딱 그 둘이 가위바위보에 져서 나갔다 왔다는 것도 뭔가 다분히 의도된 것 같고 막 이런 생각들이 드는 거예요. 듣다 보니까 이 정도까지 할 수 있으려면 과연 어떤 존재일까 싶겠다고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너무 많은 인원이잖아요. 그러니까요. 어떻게 10명이 다 같이 그렇게. 이야, 아무튼 오늘 붕어찜님이 오랜만에 오셨는데 굉장히 또 섬뜩한 이야기를 들고 오셨습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붕어찜님 시간 나실 때마다 다시 또 시들무에 이렇게 찾아와 주세요. 언제나. 감사합니다. 네, 항상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이야기 시청자 붕어찜님께서 이야기를 들려주실 겁니다. 붕어찜님이 귀신을 정말 또 많이 봐오신 분이고 또 여러 가지 사례들을 많이 겪으신 분인데요. 그래서 그런지 정말 듣도 보지도 못한 그런 일들을 굉장히 많이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떤 이야기일지 같이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붕어찜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 붕어찜님께서 해주실 이야기의 주제가 있을 것 같긴 해요. 이제 또 물놀이 가고 하면은 떠오르는 물귀신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빠질 수 없는 바로 네. 또 여름의 물귀신인데 도대체 어떤 이야기일지 같이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길이십니다. 붕어찜이에요. 이거는 가평에서 있었던 일이고요. 이게 저랑 남편이랑 가평에 거의 처음으로 갔을 때 있었던 일인데 저랑 남편은 연애 때부터 간단하게 즉흥적으로 차박 가거나 캠핑 가는 거를 좋아해서 차에도 뭐 원터치 텐트나 돗자리 같은 건 넣고 다녔었거든요. 그래서 그날도 어딜 정해놓고 간 게 아니라 그냥 오늘 차박 갈까? 그러면 그래 이러고 정해진 거라 여기저기 돌아보면서 차도 세우고 차박할 만한 곳이 있나 찾아보고 그랬어요. 지금은 그렇게 하면 안 되지만 당시에는 그 차박 금지법이 생기기 전이라서 할 수 있었던 건데 또 그때는 저만 영안이 트여있는 상태여서 남편은 이게 보거나 느낄 수가 없는 상태였거든요. 그러다 보니 남편이 제 말을 믿어주긴 하는데 보진 못했으니까 사랑해서 믿어주지만 좀 반신반의하는 그런 상태였거든요. 근데 차박할 만한 장소를 찾다 보니까 괜찮은 작은 화장실이 있는 공터 같은 곳이 있어서 거기에 이미 차를 세워놓고 차박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캠핑카도 몇 대 세워져 있는 거예요. 거기가 계곡 근처여서 내려가가지고 물놀이를 할 수 있는 그런 곳이었는데
얼마 전에 비가 와서 생각보다 물이 많을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되게 얕았어요. 그래가지고 애기들이 내려가서 물놀이 할 수 있을 정도로 진짜 성인이 들어가면 종아리 정도도 안 오는 그런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발만이라도 담궈볼까 하고 생각하면서 물가 쪽을 봤는데 물이 얕아서 별로 재미도 없을 것 같고 이미 애기들이 놀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한 4, 5살 정도 되는 남자애 하나랑 여자애 하나 이렇게 놀고 있는데 부모가 거기 같이 있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넘어지거나 다칠 수도 있지 않나 싶고 그래서 좀 지켜보면서 보고 있었는데 근처에 세워져 있던 차나 캠핑카가 많으니까 부모님이 그냥 거기서 지켜보시고 계시겠거니 하고 넘어갔거든요. 그러다가 차 밖으로 끝내기엔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어서 남편이랑 고민하다가 그 차에 어차피 텐트를 가지고 다니니까 근처 캠핑장에 바로 들어가서 놀다 가면 어떨까 그냥 내일 자고 가자 하는 얘기가 나와서 바로 즉흥적으로 또 이동을 했어요. 근처 캠핑장으로. 그래서 그 캠핑장이 바로 근처에 또 물놀이 할 수 있을 만한 하천이 있어가지고 거기 짐을 풀고 점심 식사를 하고 하천으로 물놀이를 하러 다시 갔거든요. 근데 아까 아침에 봤던 그 애기 둘이 이번엔 부모랑 같이 거기 또 와 있는 거예요. 근데 보통은 차박을 하려고 자리를 잡고 나면 잘 안 옮기잖아요, 그 장소를. 굳이 여기 다시 와 있다는 게 좀 이상하다 싶은 생각이 들긴 했는데 뭐 그럴 수도 있지 하고 애기들 노는 거를 그냥 멍 때리면서 보고 있었거든요. 근데 부모랑 딱 눈이 마주쳤는데 부모가 애기들을 보면은 보통은 그렇게 어린 애기들이 돌바닥 이런 데서 놀면 넘어질까봐 좀 지켜보면서 있어야 되는데 그 애기들을 보는 게 아니라 저를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뭐야? 근데 표정이 좀 멍 때리는 표정? 그러니까 약간 넋이 나왔고 이러고 그냥 저를 계속 쳐다보고 있는데 이게 신경이 쓰이잖아요. 근데 이게 신경이 쓰인다고 해도 기껏 놀러 왔고 또 제가 물에서 노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신경 안 쓰고 눈치 안 보고 놀았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그 가족은 안 보였고 제가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는데 보통은 추워지면 알아서 나가잖아요. 근데 물놀이 하다가 시간이 지나서 날이 어두워지면 햇빛도 없어지고 수온도 차가워지고 그러다 보면 축구도 위험해지고 뭐 돌바닥도 잘 안 보이면 넘어질 위험도 커지고 이러니까 남편이 시간 늦었으니까 캠핑장으로 돌아가서 씻고 저녁 먹자고 타이르는데 제가 계속 거기서 너무 놀고 싶은 거예요. 근데 입술이 진짜 펄해지다 못해서 보라색이 돼갖고 돌돌 떨었대요. 남편 말로는. 근데 제가 그 당시에 추운지도 모르고 실제로 그 당시에는 그게 추운지도 몰랐어요. 춥게 느껴지질 않아가지고 물에서 나가기 그냥 너무 싫고 계속 여기서 놀고 싶고 남편이 나가자고 얘기하는 것조차도 남편이 너무 밉고 약간 원망스러운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진짜 이제 와서 생각하면 이해가 안 가는데 그래서 그렇게 저녁에 거의 해질녘까지 노을 볼 때까지 물에서 그렇게 버티고 있었는데 가랑비가 오는 거예요. 그 당시 물에서 놀다가 비 맞으면 엄청 춥잖아요. 근데도 물 밖으로 나가기가 너무 싫더라고요. 근데 갑자기 놀고 있는데 엄청 쩌렁쩌렁하게 이게 뭐라 설명하기는 어려운데 원래 재물님이랑 대화를 하면 그게 귀에 들리는 게 아니라 머릿속에서 울리는 것처럼 들려요. 근데 그게 엄청 크게 되게 흠칫하게 그 귀가 아프진 않은데 먹먹한 느낌이 들 정도로 실제로 귀에 들리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진 않은데 그렇게 들리면서 고함을 지르시는데 안 된다 가면 안 된다 이러시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재물님이 어떤 분이시냐면 저희 집에 가을이라는 고양이가 있는데 그 가을이라는 고양이 옆에 붙어 계시던 재물을 관장하시는 신이세요. 근데 제가 그 가을이가 어렸을 때 병들고 먹지 못해서 길고양이일 때 제가 그 아이를 데려다가 구조를 해서 저희 집에 키웠고 그걸 계기로 저희 집에 계속 머물고 계시는 분인데 제가 무당은 아니지만 저희 집에서 계시면서 뭐 기도나 이런 걸 드리지도 않고 하지만 밥을 먹을 때 뭐 식사 자리를 하나 더 마련을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좀 저희한테 뭔가 주시는 보호에 대한 감사를 드리는 분이거든요. 네. 무튼 그래서 재물님께서 와 계셨는데 이게 표정이 평상시엔 되게 온화하시고 기운도 옆에 계시면은 되게 따뜻한 느낌이 나요. 어떤 느낌이냐면 따뜻한 물에 몸을 담그고 있으면 제트스파에서 이렇게 따뜻한 물이 올라오잖아요. 그러면은 그곳을 주변으로 이렇게 따뜻한 물이 쫙 퍼지잖아요. 그게 느껴지잖아요. 예. 물속에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그게 재물님 곁에 가면 재물님으로부터 그렇게 따뜻한 기운이 퐁퐁퐁퐁 솟아나는 게 느껴지거든요. 근데 그날은 진짜 차가우셨어요. 진짜 화가 나신 거겠죠. 그래서 이게 표정이 화났다는 걸 넘어서 막 진노하신 표정으로 울그락불그락 하셔가지고 물에서 당장 나오라고 저한테 엄청 화를 내시는 거예요. 재물님 얼굴 딱 뵙자마자 이게 정신이 확 돌아오면서 엄청 추운 게 느껴지더라고요. 막 이빨이 따닥따닥 막 이러면서 떨리고 입술 보라색 된 것도 그제서야 좀 제대로 알게 됐고 남편이 얘기해도 이게 머릿속에 들어오지 않고 한 귀로 들어가서 한 귀로 흘러가는 느낌이었는데
딱 거울 보니까 내가 여기서 이렇게까지 놀았다고? 이러면서 놀라서 나오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나올 채비를 하려고 튜브랑 수경이랑 들고 딱 일어서자마자 빗줄기가 엄청 굵어지는 거예요. 맞으면 아플 정도로. 그래서 미친 듯이 쏟아지는데 캠핑장으로 돌아가려고 물기 닦고 짐 정리하고 차 트렁크에 넣으면서 제가 놀던 데를 뒤돌아봤는데 제가 물에서 나오고 그렇게 짐 정리하고 뒤돌아볼 때까지 5분도 안 걸렸거든요. 그런데 그 사이에 물이 범람해서 원래 안 젖어 있던 데까지 물이 올라와가지고 수위도 높아져 있고 거기가 거의 나뭇가지랑 이파리 섞인 흙탕물이 막 콸콸 쏟아져 내려가는 상태로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거기 있었으면 문제가 생겼겠죠, 저한테. 그래서 당연히 저는 추운 물속에서 무리를 했으니까 그날 밤에 열이 엄청 펄펄 났고 약을 먹고도 엄청 앓고 그날 밤에 되게 고생을 했거든요. 근데 남자친구도 하루 종일 제가 물속에서 안 나가겠다고 주장을 하니까 제가 이렇게 휩쓸리거나 넘어져서 다칠까봐 옆에 지켜주느라 물에 같이 계속 들어가 있어서 체력이 방전된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밤에 어두운 도로에서 졸음운전하면 그게 더 위험할 것 같아서 그냥 자고 다음날 아침에 일찍 돌아가기로 했어요. 그리고 다음날 집에 돌아가는 길에 처음에 차박하려던 스팟 있잖아요. 저희가 원래 자리 옮기기 전에 있었던 곳? 거기 가서 제가 첫날에 못 느꼈던 이상함을 느꼈는데 그게 첫날에 비가 온 후였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계곡에 물이 없는데 지금은 비가 왔는데 저렇게 물이 많이 차 있으면 그때는 진짜 물이 없었던 게 맞나? 이런 생각이 들고 또 그 두 아이 외에 왜 거기 사람이 없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거기가 계곡이고 차를 그렇게 많이 세워놨으면 사람들이 내려가서 물놀이를 하고 다른 아이들도 있고 했어야 되는데 네. 거기 사람이 없었더라고요. 지금 와서 생각을 해보니까 좀 소름이 끼치는데 그래가지고 진짜 물이 거기 없었던 게 맞나? 막 이런 생각에 좀 혼란스러웠고 또 거기가 막 물이 소용돌이 치면서 흙탕물 되었고 시꺼매져 있는 거예요. 안에가 안 들여다 보일 정도로. 근데 거기서 어제 본 애기 둘이 또 놀고 있는 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부모는 또 없고 그래서 거기서 확신을 했죠. 아 얘네가 사람이 아닐 수 있겠다. 그래서 옆에 남편이 있으니까 남편 눈이 안 뜨인 상태라서 저기 물놀이 하는 사람 있냐라고 물어봤는데 당연히 없지. 누가 저런 데서 놀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알겠다. 뭐 더 이상 티는 안 내고 무서운 마음에 바로 집으로 갔고 그 다음부터는 가평에서 자주 놀긴 해도 그 계곡은 안 가요. 그리고 그 일 있고 난 직후에 집에 오고 한 하루 이틀 정도 지나서 거기에 대한 기사를 찾아봤거든요. 근데 정확한 신호는 안 나오는데 장마철에 계곡물 옆에 텐트 쳤다가 물이 불어나는 바람에 일가족 4명이 부모, 자녀 이렇게 해서 근데 그게 뭐 성별이나 신원 같은 건 안 나와서 모르겠으나 목숨을 잃었다 이런 기사가 있었거든요. 사실 그런 사건으로 돌아가신 분들은 워낙 많았었기 때문에 제가 그 본 가족이 그 기사의 당사자인지는 알 수가 없지만 그래도 이 일을 계기로 좀 귀신에 대한 경계심이 생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솔직히 말해서 조금 아니란 생각으로 아 내가 재물님이랑 같이 있는데 무슨 일이야 나겠어 이런 느낌이었지만 좀 정신을 바짝 차리고 뭔가 이상하다 싶으면 안 하는 그런 일을 만들지 않는 처음부터 그런 계기를 좀 얻게 된 것 같아요. 교훈이죠. 그러니까 이게 뭐라 해야 될까요? 지켜주는 존재가 있는 게 굉장히 든든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쵸. 근데 그게 만약에 지켜주지 못한다고 느꼈을 때 오는 공포감도 있을 거고. 네. 이게 재물님께서 지켜주지 않으셨다기보다는 제가 좀 정신줄을 놓은 걸 아시고 네. 뭔가 남용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신 게 아닐까. 왜냐면 이런 사건 말고도 제가 이거는 가평에서 있었던 일이지만 강화도에서도 비슷한 사건이 있었고요. 근데 그때는 뭐 네. 거기는 남자분 영가가 한 분이 계셨는데 그분께서 아마도 물에 빠져서 그렇게 돌아가신 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땐 캠핑은 아니었고 차박을 갔다가 벌어진 일이었는데 제가 지금 남편이 나랑 연애할 당시에 있었던 일인데 거기서 차박을 하는데 거기가 좀 기운이 음산하고 오한이 드는데 오한이 살갗에서부터 느껴지는 게 아니라 좀 뼛속에서부터 시리게 추운 그 느낌이 있어요. 그런 느낌이 들면 거기는 좀 음의 기운이 강하다고 해야 되나? 아무튼 귀신이 많거나 아니면 제가 본능적으로 내가 이걸 좀 조심해야겠다. 내가 여기선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겠다. 이런 경고 메시지 같은 느낌으로 좀 받아들이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차박을 했을 때 제가 그날 밤에 당시에는 근데 또 눈이 완벽하게 뜨인 상태가 아니었어가지고 그 남자분께서 약했던 건지 뭔진 몰라도 저한테 모습을 100% 드러내질 않으셨고 그날 제 굉장히 심하게 하면서 본인을 여기서 꺼내달라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압박을 하신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사건에 대해서도 분명히 재물님께서는 충분히 해결을 해주실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이 들지만 안 해주셨다는 거는 아무래도 제가 이거를 좀 지혜롭게 헤쳐나가기를 바란 게 아니실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그런 거에 계속 기대면 안 되겠다 이런 교훈도 얻었고 그 두 사건으로 인해서 또 저 자체도 저번에 말씀드렸던 그 서대문 형무소 사건 같은 경우에는 그분들이 진짜 되게 명예로운 죽음이라고 해야 될까? 아무튼 굉장히 숭고하신 분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끼어드는 건 말리지 않으셨을지라도 이런 식으로 오만대 다 휘말리면서 다니면 난 널 지켜줄 수 없다. 이거를 분명하게 하시는 게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저도 조심하려고 노력을 하고 함부로 안 끼어드는 게 습관이 된 것 같아요. 그쵸. 이게 네. 본인의 능력으로 될지 안 될지 그거는 아무도 그렇죠. 몰라요. 근데 거기에 네. 달려들었는데 만약에 내 능력 밖의 일이면 거기에 대한 리스크는 짊어져야 되는 거니까 네. 이게 참 애매하네요. 확실히 영적 능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네, 그렇죠. 그리고 보통은 무당이 아니실 경우 사실 사람은 사람일 뿐이잖아요. 그래서 본인 자체의 능력으로 무언가 어떻게 해보겠다라는 생각은 위험한 것 같고, 그리고 신을 아예 받으신 무당분들이라고 할지라도 이게 허락 없이는 일에 함부로 끼어들지 않는 게 원칙이라고 알고 있어서 조심하는 게 좋지 않을까 매사에. 그쵸. 예. 그러면 혹시 붕어쯤님 그나마 뭐 물귀신 이야기 말고도 와 근데 네네. 나는 진짜 이런 건 좀 기괴한 귀신이었다. 내가 봤을 때 아니면 말투라든지 행동이라든지 이런 기억에 남는 귀신도 있어요? 예, 하나 있는데 네. 이게 제가 겪은 일은 아니고 남자친구가 겪은 일이거든요.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저번에 그 돌비고등학교 사건 있잖아요. 남자친구가 이제 거기서 안 좋은 선택을 한 것처럼 보일 뻔한 그 일이 있고 난 후로 남자친구 눈이 완전히 확 뜨여버렸거든요. 그래서 남편이 그 이후에 있었던 일인데 그 남편이 저랑 당시에 조금 싸우고 뭐 잠깐 헤어졌다가 다시 만났다가 이런 기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남편이 그 당시에 좀 속상해가지고 술을 많이 마셨대요. 이게 보이는 것도 힘들고 근데 저랑도 뭔가 사이가 좀 안 좋고 이러니까 그래서 술을 마셨는데 그 마시러 가는 길에 어떤 노숙자 아저씨가 앉아 있었다는 거예요. 그분이 근데 얼굴이 되게 심한 곰보였대요. 요즘은 좀 보기 힘든 그 정도로 곰보고 되게 막 얼굴에 딱지도 많고 되게 더럽고 피부도 때 안 벗긴 것처럼 막 까맣고 지저분하고 이런 행태였는데 그분이 앉아 계시면서 동전을 구걸하고 계시더래요. 그래서 남자친구가 약간 집에서 이미 술을 한 잔 걸치고 다른 술집 가고 술을 먹으려고 한 거라 살짝 술이 된 상태로 그 남자분께 이거 돈 모아서 뭐 하시려고요? 하면서 동전을 주려고 앞에 쪼그랐대요. 쪼그려 앉았는데 그분이 딱 되게 놀란 것처럼 쳐다보시더니 술 먹으려고 이러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술이요? 술 드신다고요? 이러고 말을 했는데 그 남자분이 정신 차리니까 없어졌대요. 그러니까 사람이 아니었던 거죠. 그래가지고 내가 미쳤나 보다. 내가 미쳐가지고 먼저 말을 걸었네. 이거 큰일 났다. 이러고 되게 걱정하고 술을 마시러 가는데 갑자기 눈앞에서 불쑥 튀어나오면서 나 술 사줘 이랬다는 거예요. 이거는 아는 체를 하면 안 될 것 같잖아요. 딱 봐도 그분 몰골도 그렇고. 그래서 술을 본인이 마시러 가는 길인데도 계속 무시를 했대요. 그랬더니 거의 한 일주일 정도를 잠도 못 자게 괴롭히고 계단에서 막 불쑥 튀어나오고 진짜 뒤로 넘어져서 큰일 날 뻔도 하고 계단이 좀 가파른 곳이었는데 막 그런 식으로 잠도 못 자게 가위 누르고 막 앞에서 불쑥 튀어나오고 깜짝 놀래키고 진짜 일상생활이 안 될 정도로 괴롭혔대요. 그래서 내가 뭘 해야 이 짓을 그만할 거냐라고 물어봤는데 술 사줘. 계속 이 말만 반복을 해서 술 사달라니까 술 한 잔만 사주면 안 괴롭히지 막 이런 식으로 거의 놀리듯이 막 얼굴도 점점 괴상하게 변하면서 그 얼굴이 곰보였다 그랬잖아요. 그 눈앞에서 막 그 얼굴에 여드름이랑 고름 이런 거 터트리면서 좀 징그럽게 막 뚝뚝 흘리면서 굉장히 본인 요구를 들어주게끔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술을 사줬대요. 소주를 큰 거를 페트 소주를 사고 앞에 뭐 마른 안주랑 이런 걸 사가지고 겸상한답시고 식탁에다가 혼자 먹으려고 놓고 술 잔도 상대편 쪽에 하나 놓고 그러니까 본인 집에 혼자 있는데 술 따라줘 가면서 뭐 어떻게 돌아가셨냐 뭐 이런 것도 물어보고 했는데 그 귀신 말로는 술 먹다가 죽었으니까 아직도 술 찼지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남자친구가 그렇게 술을 사주고 나서는 그 얼굴에 곰보도 다 없어지고 막 꼬질꼬질하던 행색도 다 멀쩡하게 일반 사람처럼 있고 나 간다 이러고 쓱 사라졌대요. 그게 마지막이었고 그 다음부터 한 번도 일절 괴롭힌 일이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예, 이게 뭔가 기괴하고 좀 그로테스크하죠. 얼굴에 여드름 터뜨리고 그랬다는 부분이. 이토준주에 나오는 거.
그래요? 그거를 이토준지. 알긴 아는데 안 봐가지고. 만화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짜는 게 있거든요. 얼굴 전체에서 짜버리는 거. 없는 징그럽네요. 귀신이 아니야. 그 이토준지 그 만화에 나오는 것도. 그러고 보면요. 그죠? 네. 자, 오늘 붕어집님께서 여러 가지 옴니버스 형태로 이야기를 들려주셨는데, 앞으로 또 언제 돌아오실진 몰라요. 하지만 언제든지 편안하게, 네. 처음에 신청하셨던 것처럼 언제든지 편안하게 돌아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붕어집님,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항상 건강하셔야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돌비님도요. 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붕어집님께서 거진 한 3가지 정도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그래서 물귀신 이야기도 들려주셨고 또 생각이 나는 기괴한 귀신 이야기까지 들려주셨는데 여러분들께서도 또 겪으신 여러 가지의 귀신 이야기들이 있을 겁니다. 언제든지 편안하게 제보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전배님이 찾아와 주셨습니다. 전배님 이야기 빠르게 만나야겠죠?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반갑습니다. 전배님. 안녕하세요, 돌비님. 이 달달한 목소리는 여전하세요, 항상. 왜 그러십니까? 그거 아니, 그게 있지 않습니까? 나이를 먹어가면 이게 목소리도 조금씩 변하잖아요, 원래. 그렇죠. 근데 항상 그냥 이런 너무 좋은 목소리, 항상 또 저희 시들모에서는 간혹 조인성님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왔었고, 간간히, 그죠? 너무나도 과찬이십니다. 목소리와 좀 말투가 비슷하신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서 그렇게도 한번 예전에 나왔었는데, 자, 오늘 해주실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가 될까요, 선배님? 오늘은 그냥 별 얘기 안 하고, 누구한테 들은 얘기라고만 제가 말씀드리고 시작하도록 할게요. 알겠습니다. 이야기는 들어봐야 아는 거니까요. 그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제가 이 이야기를 함으로써 나오는 어떤 나라라던가 특정 인물에 대한 것에 대해서 제가 비할 목적, 비판할 목적으로는 절대 아님을 제가 말씀드리고 이야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랬는데도 그 내용을 충분히 이렇게 얘기했는데도 만약에 비하하잖아 이러는 사람 나오면 어떡해요? 그거는 제 탓이죠. 참 사람들이 참 이렇게 얘기했는데도 처음에 이 부분을 넘기고 그랬잖아 이런단 말이에요. 어쩔 수 없어요. 그죠? 그럼요. 네,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이리십니다. 전배예요. 그랬잖아. 이 이야기를 제가 돌비라는 애한테 듣게 됐는데 이 이야기를 어떻게 들었고 어디에서 들었는지 제 이야기 후반부에 얘기를 하도록 할게요. 이 돌비라는 친구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이 친구가 지역은 굳이 얘기 안 하고 바다 근처에 사는 중소도시였대요. 고등학교 2학년이었었고 이 돌비는 외동 아들이었는데 집이 좀 굉장히까지는 아니어도 좀 잘 살았다고 합니다. 차도 집에 3대나 있었고 어머님 차, 아버지 차, 그리고 따로 패밀리카 이런 식으로. 얘기 들어보니까 아버지는 공장동을 운영하시고 어머니는 사무동을 운영하시는 그 부부끼리 둘이서 이렇게 회사를 운영하셨다고 하고 직원도 얘기 들어보니까 20-30명 정도 됐다고 해요. 그만큼 남부럽지 않게 살고 있었는데 이 똘비는 좀 불만이 있었던 게 물론 부모님께서 이것저것 해달라는 것도 다 해주시고 좋은 거 사주시고 하시는데 이 용돈에 대해서는 강력하시더래요. 우리가 이렇게까지 해주는데 네가 무슨 돈이 필요하냐 하면서 그때 당시 용돈이 일주일에 10,000원이 채 안 됐답니다. 예를 들어 학교를 다니고 하면 교통비도 써야 되고 또 해야 되는데 그런 거 다 때리고 나면 자기한테 떨어지는 돈이 일주일에 10,000원이 채 안 되는 돈이었대요. 어렸을 때부터 용돈이 너무 적고 또래 애들에 비해서도 너무 적다 보니까 돌비가 아르바이트를 해야 되나 생각을 했는데 또 아르바이트 같은 경우에는 그때 당시에 주말 알바 이런 개념이 많이 없었나 봐요. 저도 그때 당시에는 알바를 안 해봤어가지고 그래서 이 친구가 생각을 했던 게 용역 사무실을 가보자였어요. 이 친구가 그때 당시 키도 한 170 후반대 덩치도 한 70kg 후반 이렇게 나갔었으니까
피지컬로 봐서는 뭐 어른들이랑 비슷하기도 하고 해서 일요일 날 그냥 다짜고짜 용역 사무실 가봤대요. 그랬는데 뭐 이름하고 전화번호 적으라고 하길래 이름하고 전화번호 띡 적고 앉아서 기다리고 있었더니 뭐 순서대로 사람을 써주는 거 하더니 똘비도 갑자기 일 나가라고 사람들이랑 섞어가지고 나가라고 하더래요.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 뭐 뗄 거 떼고 4만 원을 받았다고 합니다. 하루 나가서 일을 하고 일주일에 10,000원이 안 되는 용돈을 받다가 하루 일해갖고 그것도 한 5시쯤 끝난대요. 그게 그 4만 원을 받으니까 너무 좋더래요. 그래가지고 최고다. 매주 일요일마다 나와야겠다 싶어가지고. 근데 그거 가지고 부모님께서는 뭐 타치를 안 하더래요. 네가 나가서 그렇게 버는 거니까 알았다. 뭐 이렇게만 얘기하셔가지고 돌비는 매주 일요일 나가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학교 끝나고 주말이 돼서 일요일만 되면은 매번 그 용역 사무실에 나갔대요. 뭐 어떤 날은 일이 없어가지고 들어오기도 했지만 보통 가면은 한 달에 그래도 한 2-3번 정도는 일을 나갔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여름 방학이 됐는데 이 친구가 생각을 한 게 뭐냐면 여름방학이 대략 이제 뭐 한 달이라고 치면 3일 동안 일단 죽어라 해서 방학 숙제 끝내놓고 12일 동안 노가다를 뛴 후 나머지 15일 동안 그 돈으로 신나게 지내자 이런 계획을 세운 거예요. 그러고 실제로 3일 동안 죽어라 밤낮으로 고생해가면서 방학 숙제를 끝내놓고 4일째 되는 날 용역 사무실을 나갔답니다. 가방에다가 일할 복장 그리고 신발 같은 거 이런 거를 다 이렇게 챙겨놔놓고 용역 사무실을 나갔는데 그날은 일이 없다고 해서 집으로 돌아왔대요. 그러고 그 다음날 이틀째 된 날 갔더니 또 일이 없어가지고 오늘도 공치나 보다 싶어갖고 자리를 나가려고 하는데 뭐 챙기고 하다 보니까 제일 마지막에 나갔대요. 근데 그 용역 사무실에서 마침 전화가 띠리리리 울린 거예요. 사람 한 명 필요하다고 해가지고 졸지에 늦게 나가던 돌비가 그 전화를 듣고 미적미적 거리면서 있었는데 그 용역 사무실 소장님께서 돌비 네가 나가라. 여기 뭐 작업반장 한 명 있고 뭐 화장실 짓는다고 하는데 너 여기 가봐라. 여기 며칠 한단다. 이렇게 얘기가 된 거예요. 그래서 돌비는 아싸 이러면서 기다리고 있다가 그 작업반장이 차를 끌고 오니까 그 작업반장 차를 타고 그 공사장으로 갔대요. 거리가 집에서 걸어서 한 30분 정도 거리밖에 안 되더래요. 그래가지고 이거 끝나고 집에 가기도 편하겠다 싶기도 했고 일단은 보니까 작은 시골집 같은 거에 그 왜 외부에도 화장실 이렇게 지어놓고 하잖아요. 집 안이 아니라 집 밖에 마당에다 화장실을 짓는 공사였는데 보니까 땅은 어느 정도 살짝 파놨더래요. 옆에 포크레인 작은 사이즈도 하나 있고 그래가지고 이거 땅 파고 하는 일인가. 왜냐면은 이 돌비 같은 경우에는 건축에 대한 기본 지식도 없다 보니까 그냥 뭐 하라는 것만 하고 막 그러다 보니까 옷을 갈아입고 어떻게 하는 일인가 이거 봤더니 이 작업반장이 하는 말이 내가 포크레인 타고 여기 땅 파고 뭐 할 거면은 너는 옆에서 주변 정리해주고 내가 시키는 거 하면 된다 이렇게 좀 간단하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가지고 이거 진짜 내가 땡보직을 구한 것 같다. 잘 온 것 같다. 여기서 잘 보여갖고 내가 남은 날 동안 여기서 열심히 일을 해갖고 돈을 벌면 되겠다 싶어갖고 그렇게 포크레인으로 땅을 파면 옆에 뭐 나뭇가지라든가 이런 거 폐기물 나오면 그런 거 치워놓고 막 이렇게 하다가 어느 정도 진전이 돼가지고 이 작업반장이 하는 얘기가 너 밑에 탁 가지고 내려가서 땅 같은 거 이렇게 잘 다지고 내가 자재 내려주면은 그거 자재 한쪽에다 잘 갖다 놔놓고 퇴근하자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그래서 알았다고 하고 구멍 속에 내려가가지고 실제로 뭐 나무 썩은 거라든가 돌멩이 이런 거 포크레인 바가지 이렇게 내려준 거 거기다 딱딱딱 올리고 그 다음에 또 쇠파이프랑 뭐 건설 자재 몇 개를 내려주더래요. 그래가지고 옆에다가 잘 해놓고 그날은 그렇게 일하고 퇴근했답니다. 땀 한 방울도 안 흘렸다고 하더라고요. 여름인데도. 거기다가 목욕하라고 5,000원까지 사비로 주더래요. 그렇게 일을 하고 5,000원 목욕비를 받고 용역 사무실에 들려서 돈 4만 원을 받고 그렇게 퇴근을 하던데 기분이 너무 좋더랍니다. 여기는 4만 5천원짜리 일이구나. 여기서 열심히 일을 해야겠다. 남은 기간 동안 이렇게 생각을 하고 다음 날도 마찬가지로 새벽이 돼서 용역 사무실을 갔다가 오늘도 그 현장에 나가라고 하더래요. 너 앞으로 쭉 거기 나가라고. 그래갖고 아싸 이러면서 또 그 작업반장을 기다렸대요. 작업반장이 와서 작업반장 차를 타고 다시 그 현장을 갔고 이따가 오후에 뭐 공구리 타설 시멘트 부을 건데 그거 하기 전에 우리가 거푸집을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예를 들어 뭐 시멘트를 부으려면 그 시멘트를 붓는 틀을 이렇게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래서 뭐부터 하면 되나요? 이렇게 얘기를 물어봤더니 그 작업반장이 하는 말이 밤사이에 뭐 이것저것 막 찌꺼기라 쓰레기라던가 이런 거 들어갔을 수도 있으니까 그거 싹 정리해서 올라와 이러더래요. 그래가지고 돌비는 그 구멍에 들어가서 이것저것 뭐 땅에 떨어진 것도 이런 거 주워놓고 그 다음에 건설 자재 같은 거 딱 정리해놓고 어느 정도 정리 다 된 것 같아서 올라가려 하는데 땅 한쪽에 보니까 뭐가 반짝반짝 거리더래요.
분명히 어제 포크레인으로도 꿍꿍 찍어놓고 그 다음에 삽으로도 탕탕 쳐놔가지고 좀 이렇게 땅이 반듯하고 어느 정도 단단한데 그 구석팽이 한쪽에 뭔가 뭐 반짝거리는 게 보이더래요. 그래가지고 뭔가 싶어갖고 이렇게 봤더니 은색으로 뭐가 반짝반짝 빛나길래 손가락으로 이렇게 살살살 흙 긁어갖고 그걸 빼봤는데 뭐 은장도 같은 게 하나가 있더래요, 이게. 그래갖고 뭐지 싶은데 이게 흙이 묻어가지고 막 더럽고 막 그러긴 한데 문양도 이뻐 보이고 해가지고 이렇게 유심히 보고 있는데 갑자기 위에서 작업반장이 야 똘비야 멀었냐 이러더래요. 그래갖고 얼떨결에 다 됐습니다 이러면서 그 은장도 죽은 거는 주머니에 넣어놓고 이렇게 올라왔대요. 올라와가지고 뭐 은장도에 대한 거 이따가 얘기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뭐 그러는 찰나에 시멘트 하시는 팀들도 오고 그 다음에 뭐 철근하는 팀들도 와서 막 이 얘기 저 얘기 뭐 하다가 똘비도 그 얘기를 까먹어버리고 그 마침 그 작업반장이 야 똘비야 너 오늘 여기 이 팀들 와버리면 너는 지금 할 일이 없다. 오늘 야리끼리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이 야리끼리가 뭐냐면 일을 어느 정도 정해놓고 이 일이 끝나면 그날은 뭐 예를 들어 노가다 시간이 뭐 4시까지다 5시까지다 이게 아니고 일이 끝났으니까 하루 일당은 다 주되 퇴근하는 거예요. 그래서 똘비는 야리끼리란 얘기를 듣자마자 이게 그 전설에 내려오는 그 야리끼리란 거구나 감사합니다 하면서 그 작업반장 차를 탄 것도 아니고 그냥 본인 스스로 걸어가지고 사무실에 들려서 또 돈을 받고 퇴근을 했답니다. 집에 가고 신나가지고 막 이러면서 이 돈으로 치킨 먹을까 뭐 사 먹을까 막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일단은 주머니 속에 있는 인장도가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 씻으면서 물로 좀 닦아봐야겠다 싶어갖고 샤워하러 가면서 그 은장도를 챙겨갖고 안으로 들어갔대요. 일단 샤워를 하고 그 은장도 흙을 이 샤워기로 해가지고 이렇게 해봤는데 잘 안 지워지더래요. 그래가지고 화장실에 쓰는 솔 있지 않습니까? 그 솔 가지고 박박박박 닦아봤더니 흙이라던가 이렇게 약간 좀 때 묻어있던 게 싹싹 벗겨지더래요. 그래가지고 비누칠도 해보고 이러면서 싹 깨끗이 수건으로 물기도 말려갖고 딱 본인도 씻고 나와서 딱 봤는데 엄청 멋있게 생겼더래요. 그게 뭐 용 비슷한 문양이 막 이렇게 돼 있고 근데 이게 은장도가 열리진 않더랍니다. 그래갖고 이게 오래돼서 녹이 슬었나? 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일단은 뭐 물기도 말려보고 나중에 해야겠다 싶어갖고 또 그리고 오면서 돈이 있다 보니까 친구들이랑 약속을 했대요. 뭐 치킨 사다가 어디 우리 짱 박혀서 아침 이슬이나 한잔 하자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은장도는 햇빛 말린다 해갖고 창틀에다 놔놓고 옷을 갈아입고 밖으로 나갔답니다. 밖에 나가가지고 친구들 만나서 시장에 가서 치킨도 사고 과자도 사고 그리고 어디 뭐 구멍가게 가갖고 소주도 몰래 사갖고 어디 뭐 갓 같은 데 가가지고 친구들이랑 조용히 놀면서 아침 이슬 한잔을 했다 그래요. 그래갖고 어둑해지니까 친구들이랑 다 해산을 하고 집에 갔는데 아직까지도 부모님께서는 오지 않으셨더래요 집에. 그래갖고 술도 취했겠다 싶어서 간단히 손발만 씻고 침대에 딱 누워갖고 아이고 빙글빙글 돈다 이렇게 딱 누워갖고 그대로 잠들라고 했는데 갑자기 그 아까 낮에 말려놨었던 은장도가 생각이 나더래요. 요거 좀 열어볼까 이제 좀 말랐을라나 싶어가지고 그 은장도를 딱 꺼내서 봤는데 반짝반짝하니 물도 다 말라가지고 진짜 멋있더래요. 길이가 한 10cm에서 15cm 요 사이가 됐다고 하는데 진짜 멋있게 생겼는데 이게 안 열리니까 이게 왜 안 열리지? 잠금장치가 있나 싶어하고 이렇게 딱 봤는데 잠금장치가 있던 건 아니고 털실만한 철사가 있어요. 잘 구부러지긴 하는데 요런 걸로 뭐 철 같은 거 고정시키고 때로는 요런 걸로 전선 같은 것도 고정시키는 게 있는데 요런 철사로 X자 매듭을 짓듯이 이렇게 오른쪽으로 한번 왼쪽으로 한번 오른쪽으로 한번 왼쪽으로 한번 해갖고 이 매듭식으로 이렇게 철사를 완전 감아놨더래요. 그래갖고 이거 못 뜯나 싶어서 이리저리 해보고 바늘로 해보고 하다가 발톱깎이로 철사를 뜯기 시작을 한 거예요. 하나씩. 그래갖고 똑똑똑똑 이 철사가 뜯어지니까 다 뜯고 이렇게 한쪽에다가 치워놓고 옆에 이렇게 걸쇠 같은 걸 딱 걷으니까 은장도 칼집이 딱 벗겨지더래요. 칼 껍질을 벗기고 나니까 이게 보통 뭐 사극이라던가 이런 데서 보면 은장도가 그냥 까면은 그냥 뭐 단검 마냥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 은장도가 아니고 무슨 일본도를 마치 축소시켜 놓은 듯한 한쪽은 날이 서려 있고요. 또 한쪽은 칼등처럼 날이 안 서려 있는데 날이 안 서려 있는 칼등 쪽에는 쌀알보다도 작은 한자 같은 게 빼곡하게 적혀 있더래요. 그리고 칼등면도 약간 포로스름한 것처럼 진짜 무슨 일본도를 축소시켜 놓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더래요. 그래서 돌비가 이거 보고 이거 진짜 멋있다. 야 너는 내 평생 비밀 무기가 돼줘야겠다. 내가 언제 이 비밀 무기를 사용할지 모르겠지만 너는 내가 들고 가야겠다 생각하고 막 이렇게 뭐 돌려보고 저렇게 돌려보고 빛에도 비춰보고 하면서 이 은장도를 막 이렇게 보고 있다가 술기운이 자꾸 올라오고 도름이 쏟아지고 하니까
칼집을 닫아서 본인 베개 밑에다가 넣어놓고 그렇게 잠이 들었다고 해요. 잠을 자는데 끼릭끼릭끼릭 하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더래요. 그래서 자다 말고 이거 뭔 소리야, 누가 뭐 창문 여는 소리인가 뭔 소리인가 해갖고 몰라 더 잘났다 이러는데 계속 끼릭끼릭 소리가 들리더래요. 그래갖고 얘가 순간 놀래갖고 눈을 퍽퍽 뜬 거예요. 뭔 소리야? 이러고 또 눈을 뜨니까 조용하더래요. 그래갖고 내가 잠결에 들은 건가, 꿈에서 들은 건가, 모르겠다, 속도 아프고 죽겠다 싶어갖고 다시 눈을 딱 감고 30초쯤 됐나? 베개 밑에서 끼릭 하는 소리가 들리더래요. 베개 밑에서 이 소리가 딱 들리다 보니까 본인이 그 은장도를 베개 밑에 넣었던 그 기억이 있잖아요. 이거 뭐 은장도 뭐야, 이거 내가 자다가 이게 몸질해가지고 이게 혹시 뚜껑이 열렸나, 칼집이 열렸나 싶어갖고 왼손을 베개 속으로 손을 딱 넣었는데 그 순간 왼손이 뜨끔하더래요. 깜짝 놀라갖고 일어나면서 상체를 세우면서 손을 딱 봤더니 피가 철철 나고 있더랍니다, 왼손에서. 그래갖고 뭐야 싶어가지고 일단 왼손에 피가 나고 있으니까 방부를 키우고 휴지로 갔다가 이렇게 지혈을 했대요, 일단. 그래갖고 놀라갖고 오른손으로 베개를 딱 걷어봤더니 이 은장도가 칼집이 완전 열어져 있었고 본인이 손을 딱 넣으면서 뭐 칼에 베었나 그 칼에 그 똘비에 피가 이렇게 흥건하게 묻어있더래요. 그래가지고 재수없어 죽겠다고 하면서 순간 짜증이 나갖고 창문을 열어가지고 그 은장도 뚜껑이랑 은장도 집어서 창문 밖으로 집어 던져버린 거예요. 그러고 거실로 나가가지고 데일밴드 손에다 딱 붙이고 내가 괜히 저런 거 주웠다가 손가락이나 비고 꽤나 세게 비웠대요. 내 얘기 들어보니까. 재수없다고. 그러면서 대충 이렇게 처리해놓고 피 묻은 거 대충 이렇게 이불이랑 베갯잎 같은 거 갈아놓고 그대로 잠을 들었대요. 왜냐면 내일 또 일 가야 되니까. 그러고 자고 일어나가지고 또 가방에다가 일할 옷 챙기고 그러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어머니께서 똘비야 밥 먹어라 해갖고 밥을 먹고 이제 가방이랑 챙겨갖고 나갈라 하는데 책상에서 순간 뭐 반짝거리는 게 보인 것 같아서 책상 쪽을 딱 바라봤는데 어제 내가 던졌었던 그 은장도가 책상 위에 올려져 있더래요. 그래가지고 깜짝 놀라갖고 내가 저거 던지지 않았나? 이러면서 본인 왼손을 쳐다봤는데 베인 자국도 있고 반창고도 그대로 붙어있어요. 그러면 이거 꿈 아닌데 내가 어제 분명히 창문 밖에 집어 던졌는데 왜 저기 있지? 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갖고 몰라, 일단은 모르겠고 일단은 가자 싶어가지고 얼른 그 은장도도 본인이 주머니에 챙겼대요. 가는 길에 어디다 던지려고. 용역 사무실에 가고 있는데 똘비네 집에서 용역 사무실에 가다 보면 다리가 하나 있고 그 다리 옆에 개천이 흐른대요. 지나가다 개천 딱 있길래 여기다 던지면 되겠다 싶어가지고 마침 딱 그 다리 지나는 길에다가 은장도를 들어갖고 개천에다 집어 던지고 전력 질주를 해갖고 용역 사무실까지 뛰어갔답니다. 여름인데 한 10분 정도 이렇게 전력 질주해갖고 뛰어다니면 얼마나 덥겠어요. 사무실 도착했는데 옷이 다 젖었더래요. 그래갖고 용역 사무실에 계신 같이 일하는 인부들도 야 똘비야 너 왜 옷이 다 젖었냐 그래가지고 뛰어와서 그렇다고. 그래갖고 뭐 땀에 젖은 정도가 아닌데 완전 절었는데 야 너 옷 갈아입고 출발해야 되겠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가지고 그쵸 저 괜히 찝찝하기도 하고 해갖고 용역 사무실 한 구탱이 가갖고 옷을 갈아입는데 옷을 갈아입으려고 가방을 쫙 열었는데 가방 딱 열자마자 보인 게 은장도더래요. 순간 굳은 거예요. 똘비가 나 분명히 저 개천에 버렸는데 막 머리가 어지러운데 그 용역 사무실에 계시던 분이 옷 갈아입고 빨리 옷 갈아입으라고 이제 그 현장 반장 오면은 너 나가야 되니까 이렇게 얘기하길래 예 하고 얼른 옷을 갈아입고 또 그 현장 작업 반장님이 오셔갖고 그 반장님 차를 타고 그 현장을 도착을 했대요. 현장 도착을 해갖고 차에서 가방을 꺼내서 한쪽에다 툭 내려놓는데 가방이 다 젖어갖고 가방에서 물이 새어 나오더래요. 그래갖고 내가 그 정도로 땀을 많이 흘렸다고? 가방 밖으로 저렇게 물이 셀 때까지? 이렇게 머릿속으로 물음표가 엄청나긴 했지만 또 당장 일해야 되고 그때쯤 되니까 시멘트 칠도 해놓고 하다 보니까 할 일이 좀 많더래요 보니까. 그래가지고 그런 생각을 못하고 작업을 열심히 하고 하다가 또 저녁 돼갖고 퇴근을 해갖고 집에 왔대요. 집에 와가지고 이거 도대체 뭔가 이 은장도 내가 버렸는데 내가 이거 꿈을 꾼 건가 싶어가지고 은장도 칼집을 딱 열었는데 이 은장도 아래에 본인이 흘린 피가 그대로 굳어 있더래요. 그래서 이거 피 묻은 것도 찝찝하고 별생각 다 드는데 그때쯤 돼갖고 또 친구들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야 돌비야 방학인데 우리끼리 또 조용한 데 가서 또 이슬 한잔 하자 막 이런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가지고 알았어 금방 나갈게 하고 그냥 은장도 대충 옆에다 내팽개쳐놓고 또 나가서 또 아침 이슬을 한잔 했답니다. 그러고 집에 도착을 했는데 이게 그 전까지는 좀 약간 겁이 나는 것도 있었고 얼딸딸한 게 있었는데 이게 아침 이슬을 먹고 나니까 이게 용기가 솟아난 거죠. 아침 이슬을 먹은 게 아니라 용기를 먹었는지.
그 은장도를 다시 한번 창문을 열어가지고 이번에는 진짜 저 멀리 던져서 하늘에 별이 배라는 식으로 힘껏 던졌대요. 나는 분명히 던졌다. 분명히 던졌다. 진짜 던졌다 하고 창문도 닫고 창문을 걸쇠로 잠그고 아, 나 이제 산다. 나 분명히 던졌다. 이거 꿈 아니다 하면서 잠을 잤는데 꿈속에서 본인이 TV를 보고 있더래요. 이 TV 속에 한 장면이 나오는데 본인이 출근하는 것처럼 복대천을 이렇게 건너고 있더래요. 그 다리를 이렇게 건너다가 개천에다가 뭐를 딱 던지고 전력 질주하고 달려가더래요. 그렇게 화면 밖에서 사라지더니 갑자기 화면 안으로 다시 뚜벅뚜벅 걸어오더니 그 다리 옆에 계단을 통해서 밑으로 내려가더래요. 그러더니 조금 있다가 몸이 홀딱 젖어가지고 계단을 타고 올라오더니 양손에 은장도를 쥐고 웃으면서 화면 밖으로 걸어서 사라지더랍니다. 그리고 장면이 바뀌어요. 장면이 바뀌고 본인이 자고 있는 장면이 찍히는데 갑자기 벌떡 일어나더니 밖을 나가요. 밖을 나가더니 조금 있다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리더니 또 양손에 요 은장도를 들고 들어오는데 이번에는 본인이 화장실로 가더래요. 그 은장도를 가지고. TV 화면이 화장실을 비추고 있는데 본인이 쓰는 칫솔을 가지고 그 은장도를 열심히 닦더래요. 쪼그려 앉아가지고 본인 칫솔 가지고 열심히 닦는데 그 칫솔을 보니까 피가 묻어있는 그 칼을 닦다 보니까 그 칫솔에도 피가 다 묻어있을 거 아니에요. 열심히 닦아놓고 그 칫솔을 헹구지도 않고 그대로 그 칫솔거리에 걸어놓고 방에 들어갔더니 자더랍니다. 요 꿈을 끄고 똘비가 깜짝 놀라서 깬 거예요. 그러더니 제일 먼저 일어나자마자 어딜 갔냐면 화장실 갔어요. 화장실 가서 칫솔거리에 있는 자기 칫솔 딱 꺼내봤더니 칫솔에 피가 흥건히 묻어있더랍니다. 얼거토래요. 화장실 그 밥에 그냥 철썩 주저앉았대요. 아, 이거 뭐지? 나 이것 때문에 잘못된 것 같다. 막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가지고 아, 안 되겠다 이거. 엄한 데 버리면 또 내가 가져오는가 보다. 있던 데다 갖다 놓자. 그 구덩이 있던 데다 갖다 놓자 싶어갖고 그 다음날 출근을 하면서 그 은장도를 본인 스스로 챙겼답니다. 그 전날과 마찬가지로 작업반장이 차를 타고 현장에 도착을 했고 도착하자마자 옷을 갈아입은 후 주머니에다가 은장도를 챙겼대요. 저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 한쪽에다가 다시 저 은장도 잘 박아놔야겠다 싶어갖고 그 은장도를 챙기려고 가방을 열고 손을 집어넣는데 손이 또다시 뜨끔하더래요. 그러면서 자기도 모르게 딱 비명을 질렀는데 작업반장이 뭐 이렇게 근처에 있었는데 야 무슨 소리야 뭐 똘비야 다쳤냐 이렇게 물어보더래요. 그래갖고 아 이거 손 빈 거 같다고 손 빈 거 같다 이랬더니 아 사내 칠칠맞게 기다려봐 하면서 차로 가더니 반창고 같은 걸 가지고 오더래요. 그래가지고 아 감사합니다 하고 한 손으로는 배인 손을 붙잡고 반창고를 받으려고 하는데 그 작업반장이 손을 딱 보더니 야 너 뭐 배웠다며 어디 배인 거야 이렇게 물어보더래요. 그래가지고 이 손이요 하면서 이렇게 쳐다봤는데 손이 멀쩡하더래요. 며칠 전 배인 상처만 조금 아물어 가는 것만 보이지 뭐 좀 전에 분명 뜨끔하는 그 고통이 있었는데 말짱하더래요. 그리고 작업반장이 눈이 이렇게 약간 내리깔면서 뭐 배웠다더니 뭐야 괜히 일하기 싫어갖고 이거 뺑키 치는 거야? 이렇게 물어보더래요. 아니에요. 저 가방 속에 손 넣었는데 칼에 비었나봐요. 이렇게 얘기하길래 작업반장이 칼? 무슨 칼? 이러더래요. 똘비도 아차 싶은 거예요. 근데 그 표정이 그 당황함과 표정이 이 작업반장한테 보였나 봐요. 갑자기 눈빛이 싹 야릇해지더래요. 그러더니 뒤를 돌아가고 갑자기 자리를 뜨더래요. 똘비도 눈빛이랑 표정이 좀 이상해진 거를 확연히 느끼긴 했는데 일단은 그런다고 가만히 있을 수 없으니까 옷은 갈아입고 그 화장실 공사하는 그 주변에서 푸성거리고 있었는데 한 10분, 15분이 다 돼가도록 작업반장님이 안 오더래요. 그래가지고 어디가 졌나 싶어갖고 전화번호도 모르는데 이렇게 있었는데 한 30분쯤 돼가지고 작업반장이 차를 타고 그 집으로 왔는데 혼자 온 게 아니고 웬 젊은 여자랑 같이 왔더래요. 그래가지고 저 여자는 또 누군가 했는데 얼굴이 허옇고 단발머리를 했는데 눈썹이 진하고 얼굴이 허옇고 입술이 굉장히 빨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예쁜 것 같기도 한데 어떻게 보면 일본에 나오는 여자아이 인형 섬뜩해 보이는 그런 인형처럼 보이더래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봐도 보통 사람이 아닌 것 같아 보이는데 이 사람이 갑자기 일본말로 이 작업반장한테 뭐라고 얘기를 하더래요. 그러더니 작업반장이 굉장히 놀라더랍니다. 그러고 이 작업반장도 어디서 배웠는지 일본어로 그 여성분한테 제 차 뭐라고 묻더래요. 막 서로 썰라썰라 하더니 여자애가 뭐 할 말 다 했다는 듯이 그냥 등 돌려갖고 집 밖으로 나가는데 그러자마자 이 작업반장이 순간 눈이 돌아갖고 똘비 멱살을 잡더래요. 야 너 미쳤냐? 야 이게 얼마짜린 줄 알아? 이거 또 이거 이러면서 막 씩씩거리면서 막 당장이라도 죽일 것처럼 멱살이 이렇게 잡은 게 아니고 멱살가 본인 이렇게 잡으면서 위협을 하더래요. 그래가지고 아무 말도 못하고 죄송합니 이렇게 막 얘기하고 있는데
막 죽일 것처럼 눈에 뒷발을 세워갖고 이렇게 멱살과 볼을 이렇게 쥐고 있다가 갑자기 손을 탁 놓더니만 딱 일어나갖고 웃더래요. 갑자기 하하하 막 웃더니 뭐 이러나 저러나 매한 가지 뭐 이러면서 야 똘비야 공사는 오늘부로 끝이다. 너도 오늘부로 끝이요. 가 이러더래요. 내 일당 오늘 것까지 챙겨줄게. 가 이러더래요. 똘비가 이러고 있는데 내가 방금 좀 너한테 막 멱살잡고 한 거는 미안한데 공사는 오늘이 끝이야. 더 볼 일 없어. 잘 가. 빠이빠이 이러더래요. 그래갖고 그대로 옷도 못 갈아입은 채 가방만 챙겨갖고 터벅터벅 그 집에 나왔는데 이게 뭔가 싶더래요. 괜히 내가 이거 은장도 하나 잘못 주웠다가 이런 꿈도 꾸고 뭐가 막 왔다 갔다 하고 내가 방금 죽을 뻔한 것 같기도 하고 그랬는데 일단은 일도 끝났고 돈도 일단은 준다고 하니까 마무리는 지어야겠다 싶어서 용역사무소에 가서 그 돈을 받고 집으로 돌아왔답니다. 네. 집에 돌아와서 골똘히 생각을 해보는데 답이 도저히 안 나오더래요. 그래서 이거 부모님 오면 말씀을 드려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집에서 밥 먹고 이것저것 하다가 본인이 잠이 든 것 같은 느낌이 들었는데 정신을 차려보니까 분명 자기가 해가 지기 전에 집으로 돌아와 있는 상태였는데 분명 어디 산 어디 중턱에 깜깜한 밤에 본인이 서 있더랍니다. 여기 어디야? 막 이렇게 보고 있는데 산 밑으로 이렇게 불빛들이 보이고 건물들을 대충 보아하니 뭐 동네 뒷산 같은 그런 느낌이 들더래요. 다행히 뭐 등산로 길도 보이고 해서 얼른 뛰어가지고 그 산을 내려왔대요. 예. 이거 안 된다. 집에 가자마자 바로 부모님한테 얘기해야겠다 싶어갖고 집으로 갔는데 본인이 집까지 대략 뭐 예를 들어 여기서 산 초입에서 집까지 뭐 20분이 걸린다 하면 집에 도착한 게 4시간이 넘어서 집에 도착했대요. 예. 자꾸 가다가 본인 기억이 끊긴 것 같고 내가 집을 가던 것 같은데 뭐 예를 들어 차도를 걷고 있다던가 또 정신을 차리고 집까지 걸어가고 있는데 또 뭔가 흐릿흐릿한 것 같은데 갑자기 본인 학교에 있던가 이런 식으로 계속 본인 정신이 깜빡깜빡하면서 이상한 장소에 와 있더래요. 네. 나중에 본인이 눈물 범벅이 되고 땀 범벅이 되어가지고 간신히 집에 왔는데 집에 오니까 부모님 2분 다 계시고 똘비를 보면서 너 어디서 지금까지 뭐 하다 왔고 너 저 옷이랑 너 지금 행색이 왜 그러냐 이렇게 물어보더래요. 예. 그래가지고 그간에 있었던 일을 다 얘기했대요. 내가 어디 현장 가서 뭐 은장도를 주웠는데 뭐 이렇게 돼갖고 내가 꿈에도 보이고 일본말을 하는 사람들이 갑자기 뭐 잘렸다고 가라 그러고 이런 일련의 얘기를 싹 했더니 아버님께서 어이가 없다는 식으로 혀를 차더랍니다. 그래갖고 그래 일단은 그럼 오늘은 자라. 오늘은 자고 내일 일어나는 대로 아빠가 발품 좀 팔아보려니까 오늘 일단 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일단 돌비는 본인이 할 수 있는 거 다 했어요. 왜냐면 학생이고 본인이 이렇게 처한 상황에 대해서 부모님들께 말씀을 드린 거니까 그렇게 자고 일어났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돌비 아버님께서 굉장히 분주하더래요. 예. 여기저기 전화도 하고 나 잠깐 나온다고 하고 돌비야 너는 절대 집 밖으로 나가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고 얘기하고 막 나가셔서 점심때쯤 돼갖고 돌아오시더래요. 야 돌비야 너 나랑 여기 좀 같이 가자. 이래갖고 아버님 차에 타가지고 도착한 곳이 한 무당집이었다고 합니다. 무당집을 도착해서 그 무속인 방 문을 열었는데 그 문이 열리자마자 보통 집 같은 데 가면은 무속인 분들이 앉아 계셔요. 바닥에 이렇게 앉아 계시는데 앉아 계시다가 문이 벌컥 열리니까 이렇게 쳐다봤을 거 아니에요. 그 젊은 여성 무당이 돌비를 쳐다보자마자 고개를 돌리더니 한쪽 바닥에 오바이트를 하더래요. 그러더니 내가 조금 이따 부를 테니까 나가 있어봐요 이러더래요. 그래갖고 얼떨결에 똘비와 똘비 아버지가 밖으로 나와가지고 이게 지금 뭔 상황인가 해서 어벙벙 하고 있는데 한 5분쯤 지났나? 갑자기 들어오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 얘기를 듣고 다시 그 방 문을 여서 들어가 봤더니 바닥에 그 당시 무속인 분이 앉아 계시던 바닥에 부적, 신장칼, 방울, 오방기 이게 다 펼쳐져 있더래요. 야 기운도 어느 정도 눌러놨고 일단은 앉아보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서 돌비 아버님과 돌비는 거기 앉아서 이렇게 그간에 있었던 이야기를 쭉 했대요. 무당분께서 그 얘기를 들으면서 고개를 끄덕끄덕 하다가 이거 일단 사주 옮겨 심어야 돼 이러더래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자마자 똘비 아버님께서 예? 이랬대요. 이름 바꾸고 사주 옮겨 심어야 되니까 준비하세요 라고 얘기를 하더래요. 실제적으로 이름 바꿔야 되니까 그것도 준비하시고 나는 다른 쪽으로 준비할 거고 이거 나 혼자 못해요. 주변 무속인들 도움 받아야 되니까 이거 아버님 돈 많이 들어. 나 장사할 사람은 아닌데 돈 많이 들어.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갖고 일단 알겠습니다. 얼마가 들어도 좋으니까 아들만 살릴 수 있다면 원들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날 이렇게 집으로 도착을 했는데 똘비 아버님도 일단은 뭐 이것저것 정리도 하고 현금 땡길 수 있는 것도 땡기고 여기저기 손도 벌리고 하면서 거액을 준비를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금액을 준비를 하고 돌비 이름도 그때 얘기를 했던 게 예를 들어 돌비 이름이 김돌비예요. 예. 이름을 바꾸되 지금 한자 들어간 거 짓지 마. 순 우리말로 해. 순 우리말로 지어.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이름을 김돌비에서 예를 들어 뭐 김미리네로 바꿨다고 합니다. 이거 잘 기억해 주세요. 김미리네로 이름을 바꿨고 근데 이 이름을 바꾸는 기간이 보통 뭐 지금도 그렇고 그때도 그렇고 한 달이 채 안 걸려요. 한 달이 채 안 걸리는데 3개월이 걸렸답니다. 돌비만 그런 현상을 겪는 게 아니고 어느 순간 돌비 아버님도 자꾸 개명을 신청을 하러 갈라 하면 어느 순간 본인이 회사에 있다던가 뭐 엄한 동네에 가 있다던가 뭐 이런 상황이 펼쳐진 거예요. 상황을 해서 그 무속인한테 전화했는데 그렇게 겪게 되고 그렇게 진행 중인 것 같으니까 빨리 해야 된다고. 이 구간은 내가 나설 수 없어. 당신들의 영역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가지고 일단은 최대한 참아가고 감내해가고 진짜 고생해가면서 이름을 바꾸고 또 그 젊은 무속인은 사주를 옮겨 심기 위해서 방법을 제시를 했다고 합니다. 돌비 머리카락, 손톱, 발톱 모아가지고 흰 종이에 싸서 들고 오세요. 그리고 이름 개명 신청이 법적으로 완전히 바뀌어지면 그 전에 김미리네가 아닌 김돌비의 사주를 이 인형에다 옮겨 심고 이 인형을 땅속에 묻으면 아마 그 악귀가 요 인형을 쫓아갈 것이고 악귀가 인형을 쫓아가게 되면 그때 이 인형을 봉인할 것이니 손톱, 발톱 그리고 머리카락 준비해 오라고 이렇게 얘기를 들은 거예요. 아버님께서 알겠다고 얘기하고 집에 와서 돌비한테 얘기를 하려는데 이 돌비 아버님께서 어느 정도 재력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이 무속인 분한테만 얘기를 했던 게 아니고 여기 무속인, 저기 무속인, 여기 무속인 다 알아봤는데 다른 사람들은 뭐 비슷한 얘기 하더래요. 사주 옮겨 심어야 된다. 개명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한 나이가 많이 드신 할머니 무당 분께서 그렇게까지 할 일이 아닌데 라고 하시더래요. 그래서 다른 분들은 다 비슷한 얘기를 했는데 이 할머니 무당분께서는 그렇게 얘기를 안 하니까 예? 다른 무당분께서는 다 이렇게 얘기했다. 왜 근데 할머님께서는 그렇게 얘기하시냐. 아니 악귀고 악신이고 간에 바로 떼내면은 살해사가 엄청나게 타격을 입는데 그걸 그렇게 옮겨 심어서 한 방에 끝낸다고? 아니 될 일이다. 이거는 기도도 하고 본인이 감내할 거 감내하면서 양의 기운을 받아가며 세월로 씻어내야 된다. 이거 괜히 급한 불 뭐 번개불에 콩 구워 먹듯이 당장 이렇게 해버리면 뭐 겉으로 보기에는 벗겨난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나중에 가면 분명 해 입고 또 이거 정신적으로도 안 좋아질 텐데 나는 진짜 말리고 싶다. 외동 아들인데 그렇게 함부로 하지 말고 일단은 개명 신청한 건 잘했는데 나머진 세월로 씻어라. 기도로 씻어라. 양의 기운으로 씻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래요. 아버님께서는 엄청 급하긴 급한데 또 함부로 급하게 요거를 떼내면은 해가 된다고 하니까 양쪽에서 갈팡질팡 한 거예요. 그렇게 갈팡질팡 하는 사이에 인형에다가 사주를 옮겨 심는 이 식을 하는 날짜가 다가오고 있었고 해당되는 날짜가 돼서 먼저 만난 그 젊은 무당, 요 무당분을 A 무당이라고 할게요. A 무당에게서 전화가 왔대요. 돌비 아버님한테. 돌비 아버님이 못 받았대요. 왜? 둘 다 못 믿겠더래요. 세월로 씻는다는 말도 난 이해를 못하겠고 바로 그냥 이걸 뜯어낸다는 것도 이해를 못하겠으니까 양쪽에서 서로 다른 얘기를 들으니까 갈팡질팡해서 전화를 못 받은 거예요. 그러고 이번엔 다른 무속인한테 갑니다. 또 아예 다른 동네에 가서 다른 무속인한테 갔더니 이분도 얘기하는 건 사주 옮겨 심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결과적으로는 한 명만 다른 식으로 얘기를 하고 나머지는 전부 다 이 사주 옮겨 심으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거 아무래도 이 사주 옮겨 심는 게 맞겠다. 할머니 따라 괜히 이렇게 하다가 일을 그르칠 수도 있으니까 조금 힘이 들더라도 단숨에 걷어내고 나머지는 우리가 이렇게 좋은 걸 먹이면서 이렇게 하면 되겠다 싶어가지고 결국은 그 A 무속인 분한테 전화를 걸었대요. 근데 전화를 안 받더래요. 근데 너무 급하니까 일단은 뭐 그동안 그리고 이거 준비하고 저거 준비하고 하면서 돈도 나갔을 테니까 급하니까 그 A 무속인 점집으로 가봤대요. 신당으로 가봤는데 문이 닫혀 있더래요. 이거 무슨 상황인가? 왜 문이 닫혀 있나 싶어가지고 막 문도 두드려보고 뭐 전화도 계속 해보고 하는데 전화를 받지를 않더래요. 근데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전화를 끊고 하던 찰나에 똘비 어머니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빨리 집으로 와보라고. 돌비 이상하다고. 당장 집으로 오라고. 바로 그 길로 차 시동을 걸어갖고 집으로 갔대요. 돌비가 누워서 개거품을 물면서 덜덜덜덜덜덜덜 떨고 있더래요. 그래서 돌비야 야 정신 차려봐 얘기하는데 거품을 물고 난리더래요. 그래서 급하니까 응급 앰뷸런스 불러갖고 응급차로 돌비랑 돌비 어머니 그 병원에다가 모셔놓고 다시 한번 그 무당집을 갔는데 그 몇 시간이 안 되는 사이에
문이 열려있는데 무당집 안에 짐이 하나도 없더래요. 언뜻 봤을 때 도망간 것처럼 보이더래요. 그리고 그동안 본인들이 똘비 아버님께서 전화를 했던 다른 무속인 분들, 그 A 무당과 같은 의견이셨던 분들 전화를 했는데 하나같이 다 전화를 안 받으시더래요. 그렇게 전화를 해보고 전화를 여기저기 다 안 받으니까 완전 진짜 멘탈이 붕괴돼갖고 가만히 있는데 그 할머니 무속인 무당분한테 전화가 왔어요. 네. 결정하셨어요? 이렇게 물어보시더래요. 그래서 그 얘기를 이거는 뭐 숨기고 내가 간쟁이가 되고 이런 게 없더래요. 체면 다 내팽개치고 다 얘기했대요. 내가 지금 이렇게 되고 무속인들 다 전화 안 받고 누구는 지금 짐 싸서 나른 것 같고 나 지금 아들은 지금 엄마랑 병원 가 있고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냥 속는 셈 치고 내 얘기 들어주세요. 그냥 이 늙은이 밥값만 챙겨준다 생각하고 아들 데리고 이쪽으로 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돌비 아버님께서 돌비를 데리고 그 할머니 무속인 할머니 무당분께 가서 이야기를 듣고 몇 년 동안 그 할머님을 따라다니면서 기도도 하고 산에 올라가서 좋은 기운도 받고 진짜 넓은 바다에 가서 좋은 기운도 받고 이렇게 하면서 이런 기운이 본인의 내재돼 있던 그리고 본인이 때때로 기억이 나가서 엄한 데 가 있고 이러는 증상이 점점 사라지더래요. 이런 증상이 사라지면서 이번에는 다른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병원에 갔는데 의학 단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정신분열이라는 진단을 받았어요. 해리성 인격장애. 예, 맞아요. 해리성 인격장애.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러니까 돌비 아버님께서 이번에는 완전 그냥 무너지는 거죠. 이쪽으로 지금 다 됐더니 이제는 병으로 오는구나 싶어갖고 이거를 또 무속인 분께 얘기했더니 이 할머니 무당분께서는 이거는 그거대로다. 이쪽으로 치료도 받고 영적인 부분은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치료를 받아라. 분명히 낫는다. 아들 살릴 수 있다. 내 말 믿어라. 이 늙은이 말 믿어보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래요. 그래서 근 10년이 다 되는 시절 동안 이 기도와 그리고 이 약물 치료와 그 다음에 이 상담 치료를 병행하면서 지금까지 왔다. 지금까지 와서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해줄 수 있었다라고 이 똘비가 저한테 얘기했어요. 이 얘기를 한 곳이 저희 이모님 무당집이었고 이 똘비는 저랑 같이 게임을 하다가 정모날 술을 먹고 본인 집에서 잤다가 저랑 사이좋게 귀문이 열린 집에서 문제가 생겨서 저희 무당 이모님한테 도움을 받았던 이 돌비라는 동생이에요. 이모님께서 그 얘기를 듣고 팔짱을 끼고 이렇게 눈을 감고 이렇게 들으시더라고요. 김미리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래요. 그러니까 그 미리네라는 친구가 이거 가명입니다. 네? 그래가지고 네 뭐 이렇게 잘 처리가 됐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잘 처리가 됐다니 다행이네. 그러면 그 할머니 무당분은 어떻게 되셨나? 지금은 세월이 많이 흘렀고 해서 병으로 돌아가셨어요. 이렇게 말씀을 하더라고요. 지금부터는 저와 이모님 그리고 요 미리네라는 친구가 같이 있는 자리예요. 이모님께서 그 얘기를 듣고 또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더라고요. 김돌비에서 김미리네가 됐고 그 할머니 무당분은 병으로 돌아가셨고 쌈 싸먹는 소리하고 자빠졌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갑자기 저는 얘기 잘 듣고 좀 약간 끝에 감동적인 이런 얘기 듣고 이러고 있다가 이모님께서 갑자기 욕을 하시니까 순간 멍 때렸어요. 멍 때렸는데 멍 때려서 이모님 쳐다봤다가 이 돌비를 쳐다봤는데 제가 돌비 오른쪽에 있었거든요. 돌비 한쪽 입술에서 검은색 실이 턱 밑에까지 쑥 내려오는 거예요. 제가 그거 보고 순간 소름이 돋아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고 진짜 얼어붙어갖고 막 이러고 있는데 이 실이 턱 밑까지 내려왔다가 다시 마치 침을 이렇게 흘리다가 파면은 들어가듯이 쭉 들어가는 거예요. 저 김미리네 맞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모님께서 아니 너 김돌비겠지. 아니 그 이전의 존재겠지. 저기요 김돌비씨 아니 김미리네씨. 나 얘기 잘 들었으니까 그대로 기어나가서 다시는 전배한테 연락하지도 말고 조용히 짱박혀 사세요. 전배야 마중 나가지 말고 그대로 이 미리네 제발로 꺼지라고 해. 제가 예? 말 못 들었냐? 김미리네한테 제발로 나가서 제발로 꺼지라고 얘기 전에 이렇게 목소리에 진짜 힘을 주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한테. 제가 아무 말도 못하고 완전 그냥 얼어붙어갖고 아무것도 못하고 있으니까 전배야 이모 얘기 잘 들어. 당장 김미리네 씨한테 제발로 나가서 꺼지라고 전화라고. 제가 야 미리네 야 일단 가봐. 형이 전화할게. 아니 그냥 그 길로 꺼지라고 말해 선배야. 제가 그때는 뭐 더 이상 끌고 자시고 할 게 없더라고. 야 꺼져. 꺼져. 그러니까 이 김미리네란 친구가 씩 웃더니 안 그래도 슬슬 떠날 때 된 것 같다 싶었다. 잘들 계셔요. 다시는 볼 일 없으니까. 그러고 그대로 인나서 밖으로 나가더라고요.
밖으로 나가서 문이 딱 닫히자마자 이모님께서 옆에다가 바로 토사를 하셨어요. 진짜 내가 문자 그대로 뒤질 뻔 봤다고. 전배야, 와. 내가 전에 얘기했지. 내가 찌 잠깐 나갔을 때 얘기했지. 왜 남의 사주를 사냐고, 왜 안 보이냐고. 꽁꽁 박혀 숨어 있네. 김미리네 안에 꽁꽁 숨어서 김돌비로 살고 있네, 저 새끼. 와, 나 살다 저런 놈 처음 봤다. 내 가슴이야. 내 심장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왜 예전에 제가 돌비님 90만 때 제가 촛불살기 식으로 뭐 얘기 하나 꺼내겠다 했던 이야기가 오늘 말씀드린 이 이야기고요. 지금 얘기하는데 이게 지금, 막 소름 돋고, 진짜 그 생각하니까 떨려가지고, 진짜 이 얘기를 제가 해주려고, 다시 돌아왔나 싶습니다. 죄송해요. 너무 떨었어요. 얘기하는데. 아니요, 역대급을 넘어서 이거는 길이길이 기억될 이야기예요. 진짜 떨었다. 진짜 괜히 전배님께서 이거를 100만 찍으면 뭐 하겠다라고 했던 게 아니었긴 했네. 예, 좀 진짜 제 인생에 진짜 최고의 공포였어요. 그 순간이. 아무튼 전배님의 초필살기를 맞아서 너무나 좋습니다. 지금 피가 얼마 남지 않았지만 그래도 저희는 너무나 좋습니다. 그래도 약속 꼭 지켜주셔서 다시 한번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바쁘신데도. 아이고, 감사해요. 아닙니다. 약속은 약속이니까요. 다음에 또 다른 이야기도 언제든지 꼭 찾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아마 지금 들으신 분들, 실시간으로 듣고 계신 분들 엄청난 소름을 느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전배님의 이야기는 굉장히 처음부터 특이했고요. 그 다음부터 쭉 정말 무서우면서 재밌는 이야기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돌비 전설의 배송맨 검색하시면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으니까 꼭 시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